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방류 7개월이면 오염수는 제주 앞바다에 도달합니다. 일본은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중수소는 남게 될 우려가 나옵니다.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 축적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방역 대책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날선 논쟁을 벌였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이유를 불기소 이유서에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신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리며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며 자국 내 시설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 압박에 삼성의 증설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중국과의 원정 2차전에서 2대2로 이겨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전반 13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 장치도 함께 작동을 멈추면서 바닷물로 원자로를 식혔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처리 문제로 고심하던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모아 놓을 곳이 없다며 이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으로 처리를 하고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방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전격 결정함으로써 동북아에 다시 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진 기자가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2월 방류를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방류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포화 상태에 다다른 저장 탱크를 더 마련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강요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アルプス処理水の処分は福島第一原発の廃炉を進めにあたって避けては取れない課題であります。 일본은 2051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쇄해야 하는데 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지금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원자력 규제위를 통과하고 설비를 준비하는 데 2년 정도가 걸리는 만큼 2023년부터 후쿠시마 앞바다로 원전 오염수가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방류 작업은 2051년까지 30년 가까이 계속됩니다. 방류에 대해선 일본인의 70%가 반대했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영국 등 24개국 311개 환경단체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日本だけの問題ではなく、巡り巡って全世界全部汚してしまうことになるので、もうこれは子どもたちに 영국 일간 가디언이 방사성 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을 일본이 철저히 무시했다고 맹비난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는 125만 톤에 달하고 바다로 흘려보내면 7개월 뒤에는 제주 앞바다까지 도달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에 있지요.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안전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데 바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 오염수에서 다량의 방사능 물질들이 검출됐고 결국 바다로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것도 완전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방사성 물질을 없애는 작업을 한 뒤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조사에서 맹독성의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은 일본 기준치의 14,000배, 세슘은 최대 9배나 나왔습니다.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25만 톤 가운데 70% 이상이 안전 기준을 넘겼다고 일본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방사능 농도를 다시 줄인 뒤 안전 기준에 맞춰 물로 희석시켜 방류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処理水を、アルプスで処理するで黒人濃度にするというのは技術的に確立されております。 하지만 알프스는 삼중 수소는 걸러내지 못합니다. 설령 알프스가 스트론튬이나 세슘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시킨다고 해도 방류하는 오염수엔 삼중 수소가 남게 되는 겁니다. 내용물은 어떨지 모르는데 맑아 보이는 물을 홍보하기 바쁩니다. 見ていただくと分かりますけど、アルプス処理水ほぼ無色透明ですね。 오염수 저장 탱크는 137만 톤 분량, 이미 125만 톤이 쌓였습니다. 결국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을 찾은 거라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해류를 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경단체가 만든 시뮬레이션 화면을 여러분께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쏟아진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이동합니다. 일본 동해안에는 쿠로시오 해류가 흐릅니다. 이 해류는 북태평양 연안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크게 돕니다. 해류의 궤도는 미국 서부를 거쳐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독일 연구진의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는 220일이 지나면 제주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250일 뒤에는 동해까지 오염되고 900일 뒤엔 태평양 전체로 확산됩니다. 태평양 연안의 모든 나라가 오염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환경보호단체는 돌려줘야 할 소중한 바다를 핵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는 거라고 반발합니다. 私たちはこれ以上放射能で海を汚してもらいたくないんですね。あるいは私たち自身もそういうもので汚染されたくない。 오염수가 인체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어느 정도의 농도로 얼마나 자주 방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방류하는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와 한 번에 방류하는 양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방류하겠다고 합니다만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참 궁금하죠.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알프스라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이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다 걸러낼 수 있다. 지금 일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 알프스라는 기술은 국제적으로 공인이 된 기술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일본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말이 좀 어설프죠. 사실은 다핵종 제거 설비인데요. 예. 원자로에서 이제 물질이 나오면은 방사 물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200종이 넘는 게 들어 있어요. 근데 예. 여기서 62가지를 걸러낸다고 하는데 예.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에 뭐 세슘, 수촌 좀 따로 걸러내고 나머지 62가지를 걸러낸다는 말인데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그렇더라도 140종류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가장 그래도 유력한 근거는 뭡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은 예. 저기 올림픽이 개최되려고 하면 항상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되풀이하다가 들어갔거든요. 예. 이제 7월입니다. 물론 관중 없이 하긴 하지만은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이 말을 되풀이하는 건데 첫 번째는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게 많고요. 제거했다고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너무 많고요. 예. 종류가. 그리고 양이 너무 많습니다. 예. 125만 톤. 125만 톤. 올림픽 규격 수영장 600개 상상이 예. 가시나요? 내년이면 700개예요.
이거는 우리 인류가 이렇게 많은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처리해 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전혀 동의를 받지 못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 그렇습니다. 일본만의 생각이죠. 도쿄 전력의 생각이고요. 예. 그렇지만은 전문가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좀 다시 한번 여쭤보죠. 그러면 이 방사능 물질이 섞여 있는 오염수가 바다로 그대로 방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연안이 오염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예. 특히 갑각류 또는 그 광어, 우리 좋아하는 그 넓적한 그 바닥에 있는 예. 또 해조류, 그리고 먹이 사슬을 타면은 점점 올라가서 참치, 뭐 상어, 고래, 우리가 상어, 고래는 안 먹는다. 참치는 먹게 되죠. 예. 근데 이 참치는 일본만 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잡고 러시아도 잡습니다. 예. 원양에서요. 예. 자,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아무리 그 빅데이터가 있고 뭐 큰 정보를 준다 치더라도 추적이 일단 바다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해류 이전에 이 먹이 사슬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그 문제의 본질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미 결론적으로 이 알프스라는 기술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참 더 이상 질문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만 어쨌든 이 알프스라는 기술을 일정 부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네. 삼중수소라는 게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삼중수소니까 보통 예. 수소하면은 양성자가 하나인 가장 간단한 우주에서 가능한 한 원소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원자로에서 중성자라는 불소식을 받으면은 예. 중성 두 개가 붙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삼중수소죠. 3배가 무거운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자연에 있지 않은 거기. 그래서 이게 소위 그 베타선을 내면서 헬륨으로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이건 전자파예요. 예. 그리고 한두 개가 나는 게 아니고 수조개, 수경개가 나옵니다. 세포 수준 또는 핵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물론 밖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3분의 2가 물입니다. 예. 허파 같은 경우 80%, 두뇌는 75%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은 거의 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죠. 물론 아직까지 임상 결과는 없습니다만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감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상하고 그리고 세포가 상하고 끝에는 DNA 여기 육각 예. 고리가 끊어지게 되겠죠.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거나 되살리거나 건강하면 그런데 변형하죠. 이게 증폭하면은 암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일단 물고기들이 먼저 이 물에 오염이 될 테니까 저희가 그렇죠. 흔히 뭐 화면에 봤던 방사능 오염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의 형체가 기형화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거 이전에요. 일단 예. 장기가 손상이 되는데 그거를 물고기들이요? 그렇죠. 그거를 인간이 섭취하게 될 때, 예. 그러니까 물론 수입 금지하겠지만 전량 조사는 못하죠. 전수 조사 안 되죠.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을 하죠. 예. 후쿠시마 잡아서 오사카에서 가공합니다. 그러면 원산지가 오사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관에서 무사통과죠. 이런 그 법망에 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시 또 베타선을 내면서 방사선을 내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해치게 되는 건데 거기에는 삼중수소 말고 예. 스트론튬 또 세슘 이런 예. 독극성 물질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고기를 섭취하는 것 외에 저희가 여름 되면 뭐 해수욕장도 가고 우리 아이들이 바닷가에 놀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로도 그러면 방사능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피부를 뚫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엔 더우니까 증발하죠. 그게 호흡을 통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예. 잘못 마실 수가 있죠. 그건 바로 이제 그 내부 피폭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론 그 확률은 낮겠지만 뭐 10만 명 중에 하나이지만 그 한 사람이 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잘못해서 생선을 통해서 그 밥상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직접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7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예. 남중국에 올라오면은 그건 우리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국이 되는 건 분명한 거죠. 가장 가깝습니다. 예. 주변 나라 중 가장 가깝죠. 그리고 중국이 있고. 처음으로 다시 좀 돌아가면요. 지금 일본의 오염수라는 것이 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계속 바닷물로 식히면서 오염수가 발생을 하는데 125만 톤을 다 방류해도
또 이거는 지금 계속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국제사회가 허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오염수도 계속 방류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지금 내년에 물론 내년이겠지만 예. 허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쌓입니다. 바닷물뿐만 아니고 비가 내리지요, 눈이 오지요,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계속 오지요. 그걸 막으려면 못 막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140톤, 그것도 아마 줄여진 숫자예요. 원래는 300톤 넘었거든요. 근데 예. 뭔가 160톤이 언제부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140톤이면 일주일이면 1000톤이죠. 예. 2주일 가면은 올림픽 수영장 하나가 또 생기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계속 버리겠죠. 왜냐하면 저장 탱크 뭐 용량이 부족하다는데 그 2배, 3배로 확보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주변에 무슨 인공 호수 만들어 가지고 저수지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안전하면 그래도 버리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미국 대성 사고, 큰 사고 났죠. 3마일, 구소련, 우크라이나 사고 났죠. 자국 내 처리했습니다. 일본은 왜 태평양이 일본 건가요? 아니죠. 예. 여러분 거죠. 우리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설령 깨끗해지더라도 버리면 안 되는, 지금 깨끗하지 않은 일본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국제적인 압박, 외교적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더 이제 절실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서균열 명예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인 진실이고 두 번째는 일본 정부의 투명성, 즉 신뢰 문제일 겁니다. 과학적인 진실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일본 정부가 얼마나 투명하고 솔직하게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는 오늘 즉각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방류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지금 입장입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아이보 시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고 올해 말 국제해사기구 런던 의정소 총회에서도 해양 오염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국제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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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31개 환경시민단체들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류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일본을 규탄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대일 외교를 사실상 버려둔 탓에 효과적 대처를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오염수 배출 문제가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때문에 한일 고위급 대화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염수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중국도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서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읽히지만 환경 문제까지 외교 안보적 이익을 결부시킨 이번 결정을 두고는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권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의 방류 결정 직후 올린 SNS 글입니다. 일본 정부의 투명한 노력에 감사한다며 오염수 대신 일본 정부가 쓰는 처리수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일본이 투명하게 결정했다며 국제 해관전 기준에 맞는 접근법이란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과 태평양을 사이에도 오염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 대면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미일 양국이 사전에 상당한 외교적 조율을 했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극히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인류 건강과 주변국 이익에 심각한 손해라고 비판했습니다. 在同各利益攸关国家和国际原子能机构充分协商并达成一致之前，不得擅自启动排海。
중국이 한국 등 인접국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 바이든 행정부가 주력하는 한미일 삼각 공조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는 좀 애매했겠죠. 오 시장은 정부의 방역 대책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 비판했고 이에 장관들이 일제히 반박하면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복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 들어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관들을 찾아가 악수를 청합니다.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 시장의 당선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발언권을 줬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의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며 선진국들처럼 신속 진단 키트 사용을 전제로 영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이 그러자 장관들이 잇따라 반박했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양성인 사람이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인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고 친문 핵심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아이디어를 낼 때는 먼저 협의해달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 시장이 공시가 급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자 문제점의 핵심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 말해서 속도가 문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문제 제기가 많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차분했던 국무회의장이 모처럼 격론으로 달아올랐지만 문 대통령은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갖도록 충분히 소통해달라며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보궐선거 직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뤘던 민주당의 당 쇄신운동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에 밀려 발언을 꺼리는 상황이 되자 당 중진들도 어물쩍 위기를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분위기는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삼선 의원들의 모임에선 책임감을 느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조국 사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발표한 분들도 당신과 민심의 그런 하나의 반영이고 또 그것에 비판하신 분들도 당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조국 사태 성찰을 언급했던 초선 의원들도 강성 지지층 반발 뒤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한 심판은 총선 때 끝났다고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쟁자인 비주류 박완주 의원은 반성엔 성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당의 문화는 옳지 않다. 당내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욕설이나 폄하 발언을 삼가해달라면서도 당내 민주주의의 하나라고 했고 박 의원은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야권에선 다음 주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 여부와 시기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당을 이끌 대표가 될지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은 내일 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추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거라고 합니다. 야당 상황은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까지 합당 관련 의견을 달라고 안철수 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 내부에선 합당 이후 안 대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목표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통합이 미뤄질 경우 국민의힘은 곧바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도부 선출에 나섭니다.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 개혁적인 초선들이 당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56명 초선 의원들은 내일 오후 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 선출 과정에 내홍이 생겨선 안 된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모실 명분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선 서병수 의원은 젊은 세대가 나서야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해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오늘도 500명을 넘었습니다. 3명 중 1명이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이 무증상 감염자를 1명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임신 진단기처럼 손쉽게 혼자서도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서울시가 논의했습니다. 이 자가 검사 키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과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입니다. 코 안쪽으로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진단 시약에 넣고 잘 흔든 다음 진단 도구에 붓습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빨간 줄이 나타나는데요. 2줄이면 양성, 1줄이면 음성입니다. 문제는 비인두까지 깊숙이 면봉을 넣기가 고통스러워 정확한 검체 채취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코 안쪽 비강에서 보다 수월하게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 키트도 개발돼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이런 자가검사 키트를 학교나 종교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국내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이걸 쓰거든요.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일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을 해서 방역당국도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그리고 검사 대상자가 일정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가능하고 후속 관리가 가능한 그런 영역에서 바이러스를 증폭하는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코로나19를 놓치는 사람은 없을 때 보조적인 선별검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이유로 정부는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노래방에 다녀온 교사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12명이 그리고 대구에서는 중고교생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뒤에 학교와 학원 관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9일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확진됐습니다. 이후 나흘 만에 초등학생 1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줄줄이 확진되자 학교 측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A 교사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래방을 다녀온 뒤 이틀 동안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래방을 다녀온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확진이 된 거예요. 대구에서는 중고교생 형제 감염으로 학생 7명이 확진됐고 앞서 대전에서는 학원발 전파로 97명이, 전주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31명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증상 발생 이후에도 출근이나 등교를 지속한 점, 수일이 지연되어 감염 위험이 함께 높아진 점입니다. 최근 3주 동안 전국의 학생 확진율은 13살에서 15살이 2.9%, 16살에서 18살은 0.6%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원과 학교에서 시작해 가족과 지인 등 N차 전파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학원과 학교로 번질 우려가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얀센의 코로나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증 6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세 번째 국내 품목 허가를 받은 백신으로 정부는 600만 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도입 일정을 협의해왔는데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했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넘기지는 못하지만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내용은 공식 기록에 남겼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시 공천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회유하려는 선거 전략을 세웠고 공직을 조건으로 일부 접촉도 한 건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비서실장 등 피의자들이 해당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가능했던 증거만으론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불기소유를 적었습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과 공모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황은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불기소 결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팀의 공중분해와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가 원인 중 하나란 분석도 나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8월 중간간부 인사에서 당시 김태훈 공공수사 2부장을 지방으로 보내고 파견검사 3명도 복귀시켰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를 교통방송 TBS에서 퇴출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인은 TBS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정치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BS 라디오 진행을 맡은 김어준 씨는 조국 사태, 윤미향 의원 관련 회계부정 의혹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여권에 유리한 익명의 출연자를 등장시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워낙에 입장하게 생긴 학생이고 활발하다 보니까 안 보일 수가 없죠.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전날엔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출연시켜 90분 동안 야당 후보 의혹만 집중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를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나흘 만에 24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특정 정당만 지지하는 정치 방송이라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다 출연료 논란이 있었던 김 씨는 회당 2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당 5회로 계산할 경우 연 240회 출연으로 5억 원의 출연료를 받게 됩니다. 같은 낙곰수 출신 주진우 씨는 같은 방송에서 회당 4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보통 유명인사의 경우 40에서 70만 원인데 그에 비해서 3배에서 4배나 많은 보수를 받고 있고요. 이거 서울 시민의 세금입니다. TBS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과도한 출연료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의 지지자들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프로그램 게시판에 폐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 모텔에서 생후 2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아버지가 긴급 체포됐는데 이 아버지는 2살 아들과 2개월 된 딸을 데리고 모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모텔에서 어린 아기를 급히 이송합니다. 방 안에는 유모차와 젖병 등 아기 용품이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20대 남성 A씨가 태어난 지 2달 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개월 된 여자아이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뇌출혈 증상으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아기 머리에 난 멍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 일가족은 한 달 전쯤부터 모텔을 돌며 생활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일주일 전쯤 사기 혐의로 구속된 뒤 혼자서 2살 아들과 2개월 된 딸을 돌봤습니다. 한 달씩 자기가 간다고 못하잖아. 명예도 못 가지. 애를 누가 가르쳤는데 없지. A씨는 최근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시설적으로 이제 인계를 좀 하려는 중에 있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학대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 인텔 등 글로벌 기업과 반도체 화상회의를 직접 개최해서 이목이 집중됐죠. 회의에선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리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 해결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중국은 반도체 부족 현상은 미국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먼저 이상배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화상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바이든 대통령.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고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GM과 포드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 19개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And there's no reason why Americans should wait.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at's what they're doing and others. 중국 최대 IT 기업이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는 미국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주진 화웨이 순환 회장은 어제 미국이 중국 기업에 부과한 규제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고, 칼송 화웨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사장은 오늘 한 기업이 제재를 받고 그 기업과 연결된 협력사들도 영향을 받으며 악순환이 생긴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백악관 회의 직후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은 곧바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며 자국 내 시설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 압박에 삼성전자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은 미국과 중국 모두의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미국의 경쟁력은 당신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달렸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은 즉각 화답했습니다. 팩 겔싱거 인텔 CEO는 차량용 반도체를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C와 서버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해왔던 인텔이 생산시설 일부를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를 거의 생산하지 않은 삼성전자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선제적 조치에 삼성 역시 차량용 반도체 생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일단 미국에서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삼성 반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견제입니다. 지난 3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에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미중 양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시대는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체제적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외교 안보 통상 정책에 새로운 가닥을. 우리 기업들의 불똥이 튀자 청와대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오는 15일 삼성, 현대차 등을 불러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나라 빚이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빨리 늘어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나라 돈 씀씀이가 확 늘어나긴 했지만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IMF가 내놓은 재정 보고서입니다. GDP 대비 우리 일반 정부의 채무 비율은 올해 53.2%. 하지만 5년 뒤엔 69.7%로 16.5%포인트나 급증할 거란 전망을 담았습니다. 주요 35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또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재정 적자라든지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반면 캐나다와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앞으로 5년 동안 채무 비율을 줄여나갈 거라는 게 IMF의 분석입니다.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곳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에스토니아와 체코 등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지출이 당분간 거의 줄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IMF가 분석을 한 탓에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재정 준칙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이후에 올해까지 변화된 그런 조건들을 반영하면 또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이제 좀 있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큰 씀씀이 확대를 예고한 데다 재정 준칙은 넉 달째 논의조차 못한 상태여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집이 한 채뿐인데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4년 새 4배가 늘어서 전체 대상자 10명 가운데 4명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시가가 더 오르면 종부세 내는 1주택자도 더욱 늘어나겠죠.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부과한다던 종부세의 취지가 국민 세금처럼 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네. 종부세 내는 1주택자가 4년 새 4배나 늘었다고요? 네, 이 공시가가 9억 원이 넘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2016년 6만 9천 명에서 지난해 29만 1,000명이 됐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발표했습니다. 4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그러면서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의 비중은 25%에서 보시다시피 43%로 늘어 10명 중 4명꼴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엔 서울 강북의 20평대 아파트에 10년 넘게 살고 있다는 50대 시민이 글을 올렸는데요. 예. 노후에 연금 100만 원을 받아 종부세로 다 나갈 판이라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니 내가 부동산 적폐냐고 항의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런 아우성이 나올 수 있죠.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종부세 기준은 9억 원으로 묶여있는 탓도 크겠죠? 그렇습니다. 한 시중은행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의 지난달 중위값 시세는 9억 7천여만 원인데요. 집값이 이 상태에 머문다고 가정해도 공시가의 시세 반영 비율이 올해 70%에서 앞으로는 90%까지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한 전문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 집 살면서 월세 내시는 꼴이 된다니까요. 나라에다 월세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부세 부담 가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종부세 기준이 9억 원으로 확정된 2009년부터 국세청 자료를 보시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2009년 6만 7천 명, 2010년과 2011년엔 8만 명대, 그러다 7만 명, 5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2014년엔 이 4만 8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자, 그러다 2018년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하더니 지난해엔 30만 명에 가까워진 거죠. 물론 비싼 집 살면 세금 많이 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지금 표시된 이 영역에 있는 이분들을 다 부동산 부자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청와대에 이 종부세 부담을 호소한 강북의 20평대 아파트 1주택자도 대출받아 겨우 마련한 안식처를 종부세 때문에 팔아야 하냐며 대한민국은 20평 아파트가 분수에 넘치는 곳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던 이 종부세법 1조의 의미가 무색해진 상황이죠. 1주택자들이 주택정책이 잘못돼서 세금을 덩달아 내게 하는 것은 올바른 조세의 정책 시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느냐는 아우성,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 어록이 화제입니다. 37개의 상을 탄 것도 대단한데 참여하는 시상식마다 재치 넘치는 소감을 쏟아내서 세계인의 관심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세계 영화계를 웃고 울린 윤여정의 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냥 할게 그냥 그랬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있는 윤여정. And Ye Jong-un in Minari. 내 나이 74살에 후보에 올라 영광이라는 재치 있는 말로 포문을 열었죠. Wow, you are nominated. So she was crying. I didn't cry. But problem is Ina cannot drink any alcohol.
So I need to drink by myself. 2주 후에 참가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윤여정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는 것을 걱정한다며 최근 아시아계 노인을 겨냥한 혐오 범죄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독립영화의 제작 여건에 대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죠. I didn't want to do it because I knew this is going to be independent movie. That means I'm going to be suffer with all the things. 현지 시간 11일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후 남긴 소감은 그야말로 좌중을 폭소케 했죠. Every award is meaningful, but this one,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외신 기자들도 올 시즌 최고의 수상 소감, 윤여정이 MVP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과거부터 솔직하고 거침없던 그의 입담은 온라인에서 윤여정 어로, 윤여정 유머 등의 제목을 달고 회자되고 있죠. 이게 영어보다 더 힘들더군요. 제가 하는 것마다 다 틀린다는 거예요. 제가 음정을 못 맞춰서. 그래서 이번 작품은 저의 그냥 아무튼 실패작입니다. 죄송합니다. 특유의 수평적인 소통 방식이 젊은 층의 호감을 사면서 설문조사에서 이상적인 상사로 꼽혔고 윤여정에게 스며들다라는 뜻의 윤며들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죠. 연기 50년 만에 인생 2막을 연 배우 윤여정. 이달 말 오스카 시상식에서 또 한 번의 수상 소감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이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중국과의 원정 2차전에서 먼저 2골을 넣었지만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2골차 승리가 절실한 상황. 1만 중국 관중의 일방적 응원에 기가 죽을 법도 했지만 우리 선수들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중국을 흔들었습니다. 전반 31분 마침내 기다리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조소연의 크로스를 강채림이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 중국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기세가 오른 태극 낭자들. 전반 45분 강채림의 슈팅이 중국 수비수를 맞는 자책골로 연결돼 추가골까지 완성했습니다. 2대 0으로 전반전을 마치며 사상 첫 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듯했지만 후반 24분 중국의 에이스 왕슈앙에게 일격을 당하며 1, 2차전 합산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결국 연장전으로 이어진 승부. 팽팽한 경기를 이어갔지만 연장 전반 14분 통안의 골을 내줬습니다. 연장 후반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고 합계 3대4로 중국이 도쿄올림픽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먼저 2골을 넣으며 올림픽 티켓을 눈앞에 뒀던 만큼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그래도 중국 팬들의 일방적 응원 속에서 주장 지소연을 필두로 강채림, 조소연, 이금민 등 우리 선수들이 보여줬던 투지는 팬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TV조선이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처음으로 프로와 유명인이 함께하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TV조선은 대우조선 해양건설, KLPJ와 함께 엘코르 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 2021 대회 개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KLPJ 선수와 국내외 유명 인사가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총 상금 6억 원으로 오는 9월 2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이 춤과 노래로 펼쳐지는 영화 라라랜드의 라는 LA 즉 로스앤젤레스의 별명입니다. 꿈의 공장 헐리우드가 있어서 꿈 같은 세상을 뜻하기도 하죠. 하지만 비꼬는 표현이어서 라라랜드에 산다고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꿈속에서 산다, 사리분별을 못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듯 꿈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종종 가혹합니다. Where are we?
I guess we're just gonna have to wait and see. 삼국지의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행군을 하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갈증에 허덕이자 조조가 앞산을 가리키며 저 앞에 매실숲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시디신 매실을 생각하며 입안에 침이 돌아서 갈증을 잊었다고 합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환상으로 대신한다는 고사 망매해갈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갈증 해소를 장담하면서 또 K방역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백신 보릿고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여서 다시 한번 어리둥절합니다. 우리 백신 접종률은 시작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2.3%밖에 안 됩니다. 추가 백신 도입 일정과 분량도 분명치 않은데 설상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이 문제가 돼서 30살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는 계속 늘어서 4차 대유행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달부터 노바백스 국내 생산이 시작돼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공급된다고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4천만 회분을 도입한다던 정부 발표와는 또 차이가 큽니다. 더욱이 어디서도 승인을 받지 못해 심사가 늦어지면 그나마 계획도 다 틀어집니다. 대통령이 화상 전화를 걸어서 2분기로 도입을 앞당겼다던 모더나는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를 비롯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조조의 매실처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도 결정적일 때 한두 번이지 반복되면 불신만 쌓일 뿐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2018년 대통령에게 혼밥, 즉 밥을 혼자 먹느냐고 물었더니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더라는 얘기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귀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4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구중궁궐 청와대였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에서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4월 중순에 내려진 역대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경우는 아침에 3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최근에 날씨가 워낙 포근했고 이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추위가 상당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봉화가 영하 2도로 예상되고요. 다른 지역은 대전과 전주가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주 후반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